오늘 제 목소리 너무 이상하죠? 이 목소리가 불경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인어공주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게 왜 그러느냐? 지난 주말에 비가 와가지고 좋아서 또 먼지도 가시고 하니 봄이라고 창문을 열고 잤더니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다들 조심하시고요. 저도 얼른 이 목소리 다시 회복해서 궤도로 집어넣겠습니다. 아마 외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외교 정책이 궤도에서 이탈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상황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확정 이후에 본격적인 외교 횡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11일에는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났고요. 또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차례로 만나면서 외교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우리의 외교정책 방향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정책에 대한 전망 어떻게 될까요?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복영식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당선 확정 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먼저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이게 미국 측 요청으로 더 빨리 성사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얘기 오갔습니까? 예, 그렇죠. 11일에 원래 예정된 통화였는데 미국 측 요청으로 10일 오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래서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사가 얼마나 강했는가를 반증하는 그런 케이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조건이 맞으면 백악관 방문도 해달라 이런 요청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미국 측이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무래도 쿼드 정상회의 참석차 바이든 대통령이 5월에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 길에 아마 한국에서 새로운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는지는 사실 주지의 사실인데 미국에게도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존재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것 같죠? 대단히 중요한 존재죠.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면서 내세운 것은 미국의 국제 공신력과 영향력 회복이었습니다. 그 실천 과제로서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에 훼손되었던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잘 보여주고 있지만 나토와 미국과의 관계는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저도 이 사태를 관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나토가 결속이 되고 또 미국과 협력이 되는가 이건 러시아의 전략적 계산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또 러시아만 있는 것이 아니죠. 미국한테는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똑같습니다.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더욱 복원하고 강화해서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인 목표인데 그 차원에서 한국과의 관계의 수립 그리고 강화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미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집에서도 우리가 쿼드에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하순에 이 정상회의 참석차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죠. 예,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대선 캠페인 한참 진행 중일 때 벌써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미 관계 개선, 협력 강화가 꼭 한국의 쿼드 참여로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에 정상회담을 워싱턴에 할 때도 언론에서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한국이 쿼드 참여 의사가 있냐 했을 때 오히려 미국 측에서 쿼드는 이름이 넷이다. 한국이 참여한다면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기대는 없어요. 높은 기대는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여를 하는 건 바라지만 쿼드라든지 파이브 아이즈라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소그룹에 한국이 참여해서 미국에 도움을 주는 거 실현되면은 좋지만
그것이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한국도 섣불리 선택하기 어렵다는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는 것. 즉 공동의 위협이 무엇입니까? 지금 북한의 이제 미사일 실험을 통한 북한 위협의 증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쿼드는 쿼드고 파이브 아이즈도 파이브 아이즈고 나토는 나토 유럽이고 대신에 한미 동맹은 북한의 이런 군사 도발과 위협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발전하자. 이렇게 그 임무와 목표를 나눌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그거잖아요. 북한 문제가 있으니 그리고 여러 가지 무역 관계가 있으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또 동맹으로서의 이 전략적 이해관계가 미국하고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한중 수교 30주년 맞아서 중국하고 관계를 개선하자 한쪽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쿼드 등 파이브 아이즈 등 어찌됐든 우리가 거의 옵저버에 준하는 수준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이게 두 개가 부딪히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지 않습니까? 난처할 수도 있고 중국도 우리를 중시하고 미국도 우리를 중시한다는 증거로 환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보다 더 임기를 오래 한 윤병세 외교장관이 정반대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냐, 돌고래다. 이렇게 중국도 미국도 우리한테 지대한 관심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지정하게 축복으로 받아야 된다. 어깨를 펴라. 이렇게 외교부 회의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이 어느 정도의 그 진실은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한테 제일 중요한 나라는 한국이거든요.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니까 이렇게 뭐 압박도 오고 요청도 오고 또 어떤 그 인센티브도 제시가 됐을 때 우리가 적절하게 그 한국의 핵심 국가이익 추구 차원에서 선택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중국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시진핑 주석의 축전이라든지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 성명을 보면은 경고 메시지가 있거든요. 한중 수교 30주년인데 네. 우리 보고 초심을 잃지 말라 그랬어요. 아 중국이 우리나라에 보낸 메시지에서 예. 초심을. 그래서 그 30년 동안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데 그것을 어그러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초심을 지키라는 것이 수교 당시 초심을 지키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용의가 있다. 즉 중국의 태도는 한국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환구15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를 한국이 내정이나 주권의 문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고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한 것은 주한 중국 대사한테 얘기한 것도 한국과 중국 관계는 상호 존중의 관계에 입각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이런 중국 매체에서 뭐라고 했냐면 중국은 한 번도 한국을 존중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과 중국이 이 정도면 한중 관계가 정상적이다고 이야기하는 단계 간의 간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한중 관계에 심각한 훼손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한국이 대중 외교를 하는 것, 또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외교를 하는 것, 이것이 양국의 과제라고 말씀드리겠죠. 근데 외교적인 메시지이자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축전이라기에는 일반적으로 그 외교적인 메시지는 컨텍스트를 읽어야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표현에 비추어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뭐라 그랬냐면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자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다. 그러니까 네.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정학을 무시했다가는 한국이 손해를 본다. 이런 경고의 냄새가 짙게 풍겨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썩 그 달갑기만 한 메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그래서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통화한 다음 날에
미국 대사 대리보다 중국 대사를 먼저 만났거든요. 또 물론 이제 그 미국 대사 대리를 만나면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만 어느 나라 대사를 먼저 만나느냐 여기에도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 그것은 이제 한국과 일본이 1998년 김대중 오부지 선언 수준으로 한일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서로 교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시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우리는 미국을 선택하고 중국하고 멀어진다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한국의 핵심 이익을 이런 급변하는 중국 국제 정세에서 어떻게 최대한 보호할 것인가 또 도모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때는 그냥 해시태그로 주적은 북한, 멸공, 사드 재배치 이렇게 한마디로 끝냈는데 그것은 사실 책임 있는 국가 지도자의 행동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그러니까 국가 안보와 외교를 다층적으로 다면적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이제 서서히 새 정부에서 보여져야겠죠. 5월에 출범하게 될 새 정부는 그 한중 관계의 기본 원칙이 상호 존중이다. 그리고 후보 시절부터 경제 협력과 안보상의 이해관계는 분리해서 다루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단 이건 우리 입장이고 이게 상대국이 받아줘야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중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제 둘 다 우리는 수용한다는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매체에서는 중국은 한 번도 한국을 무시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상호 존중을 원한다면은 우리는 항상 해왔던 일을 계속하겠다. 그럼 한국도 만족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입장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나중에 문제겠지만 두 번째 경제와 뭐 정치를 분리하자. 이것은 중국이 100% 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이런 메시지를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은 이게 정치와 경제,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는 것이 과연 현대 국제 체제에서 가능한가 이렇게 보이는데 러시아를 뭐 최애국 대우를 박탈한다든지 스위프트 그렇죠. 시스템에서 퇴출한다든지 경제 제재를 하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한국 경제에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한국 경제로 들어오거든요.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 걱정 없다고 했어요. 중동은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한반도에 낙타가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르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는 잘 아시죠. 네. 그리고 코로나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그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만약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다면 특히 중국과 미국과의 사이에서 이것은 한 번 또 더 철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전제가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정부가 우리는 한 번도 한국 정부를 존중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한다지만 체감상 아마 국민들이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 현지에서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이 거의 철수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금한령, 한한령 물론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 번도 그런 조치가 있다라고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만 어쩐 일인지 K 콘텐츠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중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대책을 좀 마련해 둬야 되지 않을까요? 대중 의존도를 서서히 줄여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 당시 강경화 외교장관이 발언한 것이 소위 산불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산불 정책의 미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갈리는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산불 정책은 당연히 계속돼야 된다. 당연히 계속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특히 보수층에서는 뭐냐면은 2017년부터 우리가 산불 정책을 지금 6년 가까이 했는데 중국이 그동안 우리한테 한 게 뭐냐. 이제는 중국이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산불 정책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는 할 만큼 다 성의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변수가 북한입니다. 북한이 지금 보도되는 대로 만약에 장거리 미사일 테스트를 하고 또 재차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과 함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의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국은 반발하겠지만 한국은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수는 윤석열 정부는 미리 앞서가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어떤 심각한 도발을 한 번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딱 한 발짝 뒤에 있다가 북한의 도발이 있은 다음에 이제 그동안 그 미흡했다고 생각했던 한미 안보 공조 방안이라든지 미사일 시스템 강화를 포함한 연합훈련 태세라든지 대북 경제 제재에 한국 참여라든지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한미 안보 공조 또 가능하다면 한미일 안보 공조의 수준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해서 중국으로부터의 압박도 피하고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존도를 낮추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10년 맞은 한미 FTA 중요성을 조금 더 강조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전 세계가 러시아를 규탄하면서 이제 경제 제재에 동참했지 않습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는 그때 약간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지만 달라진 건 뭐냐면 이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선택이 더 이상 아닙니다.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대러시아 전략무기 수출 통제라든지 아니면은 스위프트 체제에서 러시아 퇴출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았다면은 이것은 뭐 도덕적 차원, 정책 차원에서 한국이 비판받고 손해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그렇게 보호하려고 그랬던 경제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더라도 이제는 가치 외교를 해야 되고 정말 어느 나라와 마음 놓고 그 같이 사업을 하고 그 돈을 나누고 할 수 있는지를 선택해야 되는 이제 시점이 왔거든요. 한국이 경제 수준으로는 러시아보다 한 순위 위인 세계 10대 경제라고 그러고 군사력으로는 제6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파워로서의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한다면 오히려 한국은 더욱더 효과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 요지를 관통하는 최대 공약수를 뽑아본다고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다자화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요. 네. 우리가 경제를 지키고 싶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의외로 어떤 외교 전략, 안보 전략을 선택해야지 경제도 지킬 수 있는지가 명쾌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참 말씀하신 것처럼 돌고래일 수도 있고 그 고래 사이에 낀 새우일 수도 있고 발상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기민하게 지혜롭게 움직여야 하는 시점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봉영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